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왜 명량해전으로 첫 화를 시작하냐? 오늘이 23년 6월 24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뭐다? 6.25 전쟁 기념일이다. 그럼 뭐다? 위국헌신. 그쵸? 그래서 뭐다? 이순신 장군.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명량해전에 대한 이야기로 첫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뭐 이런 의식의 흐름도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 봤을 때 명량해전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찾아보고 읽어보고 할수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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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틱하다. 왜냐면 그 최민식 배우님 나온 명량 영화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 천만 넘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더더욱 그랬고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라도 이 명량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잘 없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고 또 재미있고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먼저 해드릴 건데, 배경에 대해서. 자, 이 명량해전 전에 칠천량 해전이 있었어요. 근데 칠천량 해전이 뭐냐? 왜 일어났냐? 이게 정유재란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에피소드가 있어. 그럼 정유재란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건데 배경을 앞에를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이 임진왜란을 설명하면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요. 뭐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진왜란이 있고 그다음 이제 휴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유재란이 있다. 싸우다가 휴전했다가 다시 싸우고 끝납니다. 정유재란이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칠천량 해전이 있다. 그리고 요 다음이 바로 명량해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요 앞에 임진왜란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유재란까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었나를 아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기 보시면 1592년 4월에 이제 17만 명이 부산으로 쳐들어와요. 임진왜란. 그 중에 이제 두 명만 딱 알고 넘어가면 돼. 지금은 우미시 유키나가라는 장수가 있고 가토 기요마사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요 둘 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떻게 보면 에이스 두 명인데, 좌선봉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쳐들어갔다. 왼쪽으로.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는 오른쪽으로 쳐들어갔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고 나서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이 되고 이제 조선군이 완전 박살이 나고, 여기서 이제 일본은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 아니, 내 20일 만에 수도를 먹었잖아. 그리고 왕 모가지 딱 하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뭐다? 선조가 도망간다. 티티티티티. 어디로? 북한 땅 왼쪽 끝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져요. 일본군이 생각한 것보다 전쟁이 길어져.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보세요. 부산진 보이시죠? 이게 부산으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부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이랑 바다에서 싸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포해전, 해전, 뜨개해전, 여기 해전, 여기 해전, 여기 해전, 쭉쭉쭉쭉 있죠. 연전연승이다. 바다에서 이순신만 만나면 일본 배가 다 터진다. 박살. 그러니까 배가 터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배에 쌀을 싣고 가야 된다. 이말년 님이 항상 하시는 말 있죠. 그러니까 한솥도시락 배야. 바다에 보급이 안 되는 거지. 여기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20일 만에 수도 갔는데 선조가 도망갔잖아. 북한 땅으로. 이거 잡으러 가야 돼. 근데 멀리 가려면 밥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밥이 안 오는 거야. 왜? 바다에서 이순신만 만나면 일본 배가 다 터져. 바다로 밥이 못 가. 그럼 이제 땅으로는 가냐? 부산진 전투가 있고 나서 여기 보시면 웅치, 이치 이런 전투들 있죠.
이제 조선 육군도 한 두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조금씩 방어에 성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의병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에서 계속 짤짤이 막 숨어서 활 쏘고 막 숨어 있다 공격하고 보급을 방해하고, 또 조선 육군이 이제 영혼의 방어를 성공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육지로도 밥이 안 온다. 이게 육지는 사실 이 막는 사람이 없어도 밥이 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길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도 안 지켜도 육지로 밥을 끌고 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다로도 밥이 안 오고 육지로도 밥이 안 온다. 그럼 뭐다? 일본군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조 잡으러 북한도 못 가. 왜? 너무 멀어. 밥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다? 이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 바다에 밥을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명나라가 참전해요. 그래서 막 평양에서 막 싸우고 막 투닥투닥 하고 막,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밥도 안 오는데 이기기도 힘든데 명나라까지 왔어. 안 되는 거죠. 안 되겠다. 한양 포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주요 전투에서 1993년 4년 이후에 전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96년까지는 이제 휴전기. 그래서 이제 명나라랑 일본이랑 조선이랑 휴전 회담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뭐다? 1597년 8월 27일에, 그러니까 요때 이제 휴전 회담하면서 일본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갈게 막 이러면서 거의 뭐 집에 간 상황이었어. 막 부산에서 막 짐 싼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일본에서 14만 명이. 1597년에 정유재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임진왜란, 휴전기, 정유재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요 칠천량 해전과 명량 해전은 요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전투들이다. 첫 시작을 알리는 전투인데 첫 시작부터 엄청나게 드라마틱해요. 여기에서는 일단 명량 해전 전까지의 임진왜란 초간단 요약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요 전 영상에서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정유재란이 터졌어요. 정유재란, 임진왜란 시즌 2 시작됐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님 파직, 그리고 칠천량 해전, 이게 이제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순신 파직 이게 왜 일어났냐? 원균이 이제 모함한 거야. 원균이 모함했어. 요 전화에서 제가 고니 씨하고 가토 이름 기억해야 된다 그랬었죠. 요 고니 씨가 가토랑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서로 싫어해. 왜냐면 에이스니까. 내가 더 에이스 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싫어한단 말이야. 이제 고니 씨가 이제 가토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가토가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편이지만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조선에 편지를 씁니다. 야, 정유재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쳐들어가는데 가토가 갈 거야. 가토가 언제 조선에 가는지 내가 말해줌. 그때 죽이셈. 이렇게 한 거지. 고니 씨 가토가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편지를 썼는데 언제 썼냐? 1월 10일에 썼어요. 1월 11일에 이 편지가 도착했어. 조선에. 조선 장수한테 보냈어.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왜냐면 가토가 이 편지보다 먼저 왔어. 1월 10일에 가토가 벌써 왔어. 벌써 조선에 왔어. 그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어. 가토가 조선에 1월 10일에 왔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뭐야? 1월 11일 날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뭐 조선 조정에서 받고 뭐 한양에 보고되고 막 이게 1월 19일. 편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벌써 1월 10일에 가토가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고닌 씨의 이 편지가 좀 더 늦게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막 이순신 네가 가서 막 가토를 기다렸다가 죽여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했잖아요. 1월 10일에 벌써 왔는데요. 뭐야 내 명령 안 들어? 손조가 너 역적. 근데 여기서 이제 원균이 모함을 했다고 했잖아요. 원균이 겐세이를 넣습니다 옆에서. 내가 통제사였으면 난 바로 갔는데 이순신이 그 나쁜 놈이라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통제사였으면은 가토 잡았는데 이순신이 놓친 거예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뭐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선조의 본심을 알아야 돼. 선조의 본심. 이순신이 싫었어.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정확한 역사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문서나 이런 건 없죠. 근데 이제 정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트집이 된 거죠, 트집. 아싸 잘 됐다. 그리고 뭐예요? 아까 그 전편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조선 수군이 연전 연승이었잖아. 연전 연승하는 데는 뭐 이순신 장군의 그런 어떤 능력도 있었지만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게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운영하는 능력도 좋지만 그 조선 수군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무기, 뭐 기술, 선박 이런 것도 아주 뛰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생각을 한 거죠. 야, 어차피 우리가 바다에서 맨날 싸우면 이기고 지금 짱 센데 맘에 안 드는 이순신 빼버리고 아부 잘하는 원균이 넣어도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순신을 아까의 그 말도 안 되는 편지 사건으로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그냥 제껴버리고 원균을 박은 거지. 이제 원균을 박았어. 원균이 어, 통제사가 됐어. 그러니까 뭐 수군 참모총장이 된 일장 수군 일장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칠천량에서 박살이 납니다. 칠천량에서 박살이 나요. 이거는 칠천량 해전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균이 잘못해서 박살이 났다. 원균이 운전을 잘 못해서 박살이 났다. 아까 이제 선조의 생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운전자를 교체해도 이 조선 수군이라는 이 차는 잘 간다. 근데 뭐다 원균이 음주운전이다. 그래서 대형 사고. 사실 원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장수 정도만 됐었어도 이런 큰 대패는 없었다고 생각해. 어쨌든 원균은 나중에 원균 특집을 또 하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인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게 칠천량 해전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 수군이 이 전까지 뭐 100대 이상 있었어요. 막 강했던 그리고 연전 연승했던 이런 베테랑 군인들 이순신 장군님이 이게 애써 만들어 놓은 선박들 다 박살. 이게 근데 이제 박살 아니면 이제 도망 이런 썰이 있는데 자료가 조금 부족한데 중요한 건 이제 박살이 났던 도망을 갔던 어쨌든 배가 없다는 거죠. 시천량에서 박살이 나고 그래서 보다 결론이고요. 13척만 남았다. 13척. 그것도 12척 플러스 한 척. 근데 이제 한 척은 이제 전투에 참가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배였다라는 썰도 있고 이걸 이제 지휘했던 그 장수가 겁이 나서 들어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13척 중에 한 척은 전투에 참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치면 되고 12척만 남은 거예요. 12척.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파직당하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박살나서 배가 12척밖에 없다. 근데 일본은 몇 척이다? 330척이다. 왜 이렇게 많냐면 그 시즌 1 있잖아요. 시즌 1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님한테 박살 났잖아. 그래서 정유재란 시즌 2 때는 이 해군을 빵빵하게 준비한 거야. 지금 상황이 최악인데 얘네는 엄청 세.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2대 330 이게 명량해전의 조건, 그러니까 명량해전의 배경이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다음 편 이제 명량해전의 시작입니다. 시작. 13척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3척밖에 없다. 다 싸우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이제 원균이 이제 칠천량에서 터지고 나서 이순신 장군님한테 막 사과합니다. 막 내가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막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막 너무 미안합니다. 조선을 다시 살려주세요. 막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내려왔는데 13척밖에 없는 거야. 다 터지고.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 선조도 그렇고 뭐 이제 육군 조선 육군에서 합치라 그랬어. 육군이랑 합치라고. 육군이랑 합쳐라. 열세척 330척 이거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합쳐라 이랬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바다를 포기하면 조선을 포기하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1편에 나왔지만 이 일본은 밥을 바다로 가져온다. 저기 그릴게요. 자, 조선이 요렇게 있으면 이 길로는 밥이 뭐다? 이 밥을 여기 한양까지 가져오려면 무조건 요렇게 와야 돼요. 배로. 왜 그러냐? 일단 조선에는 도로가 없어. 이제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선의 이제 나라 정책상 조선에 도로가 없어. 그리고 산이 너무 험해. 거기다가 의병이 나와. 육로 운송이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먹는 밥이 도착하는 밥보다 많아. 철수가 도시락 심부름을 하는데 한 개 배달하는데 철수가 심부름 하면서 까먹는 게 5개야. 한 개 갖다 주려면 밥이 6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 가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뭐가? 결국에 밥을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서 계속 싸워서 막았죠. 근데 여기 포기한다? 슝? 밥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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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죠 한 번에. 그래서 뭐다? 바다를 포기하는 거 조선을 포기하는 거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바다에서 싸웁니다. 바다에 싸우는데 위치를 어디로 정했냐? 여기 명량으로 정했어요. 명량. 이 보시면 일단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명량 이게 울둘목을 한자로 바꾼 겁니다. 울명자에 이 량이라는 거는 이 좁아지는 해역 견내량 무슨 양 뭐 이런 지명들이 임진왜란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좁아지는 물길 좁아지는 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울둘목이라 했잖아. 이 둘자가 이 가야말인데 이게 문이에요. 문. 우는 문. 그럼 뭐가 운다? 물이 운다. 물이 막 회오리 치면서 우막 이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다? 물살이 미친 듯이 세다. 회오리 친다. 그니까 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어디다? 그게 여기다 명량이다. 이 좁은 길에서 물살이 회오리 치는 곳이 명량이다. 이게 왜 회오리 치냐? 여기가 요쪽 바다에 밀물이 왔다가 썰물이 왔다가 이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데 밀물 썰물이 바뀔 때 물이 좁은 곳으로 몰려서 이 물살이 엄청 세지는 거죠. 이쪽 바다의 물이 이만큼의 이 중량이 이 좁은 길로 한 번에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회오리가 치는데 이게 심지어 이 밑에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여기 지형을 옆으로 보면 이 바다가 평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여기에 암초가 엄청 많아. 암초가. 그래서 막 밑에가 막 이런 막 삐죽삐죽한 것들이 막 여기 막 얽혀 있어. 그러니까 이 길이 똑바른 물길이 아니라 막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뭐다? 회오리가 친다 여기가. 안 그래도 물이 센데 밑에가 막 울퉁불퉁하고 막 좁아지면서 막 말도 안 되게 막 휘어져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막 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살이 미친 듯이 세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을 하신 거지. 여기서 싸우면은 이 이점을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명량 이 우는 길목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일본이 이제 330척이라 그랬죠. 이날이 날짜가 9월 16일 아침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이거 싸움에 나가기 전에도 많이 다독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산다. 이게 뭐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인데 정확한 워딩은 이거야.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그쵸? 여기 끝이 아니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살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조금이라도 불령 어긴다면 즉각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다독이고 갔는데도 이제 막상
여기 딱 가니까 보이세요? 여기 이게 대장선이거든요. 대장선. 대장선만 앞에 있고 12척은 안 와. 안 와. 명령 불복 중. 왜? 무서워서. 여기 330척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오는 거야. 전투 시작했는데. 조선군은 이런 상황이었다. 13척, 안 그래도 13척밖에 없는데 얘는 안 오는 거야. 저 뒤에 서가지고 그 쳐다보기만 해. 안 와. 그 한 척은 전투에서 빠졌다 그랬죠. 걔는 아예 여기 있었어. 이 뒤에.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 왔어. 근데 다만 이 뒤에 이제 작은 어선들 뭐 이런 협선들 이런 걸로 이제 세워는 놨다. 많아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는 13척밖에 없었다. 심지어 한 척은 안 온다. 그리고 보다 11척은 구경만 한다. 응원만 한다. 이 최악의 상황인 거죠. 조선 수군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침이었는데 이때 물살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 물살은 일본군에서 우리 조선군 쪽으로 물살이 흐르는 상황이었어. 이쪽 조선수군의 상황이에요. 조선수군의 상황. 한 척 멀리 있음. 11척 응원. 이순신 장군 대장선만 앞에 있음. 근데 왜 안 와? 무서워서. 이게 조선수군 상황이다. 최악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상황을 알아야 돼. 일본의 상황. 이게 서로 이제 막 다 스파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도 다 알았어요. 이제 이순신이 잘렸다가 돌아왔다는 걸. 근데 이제 요 전에 이제 칠천량 해전. 대박 이겼잖아. 우리가 일본이. 그치. 이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이순신 우리 그렇게 괴롭히는 애였는데 12척밖에 없다며. 복수심. 이 자신감. 그리고 이순신 죽이겠다는 이 복수심. 의기탱천. 분기탱천. 아주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기는 거잖아. 그 심지어 요때 막 무식하게 막 갖다 밀어넣은 게 아니고 얘네도 머리를 썼어요. 일본도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뭐다? 그 일본에 이제 배가 두 종류거든요. 이제 안택선이 있고 세키분해가 있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큰 배, 작은 배. 이거는 판옥선, 조선의 판옥선이랑 같은 급 큰 배하고 조금 작은 급 있는데 이제 이게 주력이고 이건 이제 두목용, 대빵용이야.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물살이 좁고 물살이 빠르고 이 물살 타고 빨리 붙어가지고 딱 제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야, 작은 배로 가자. 다 작은 배로 갈아탑니다. 330척 중에 작은 배만 가자. 이렇게 된 거지. 머리를 쓴 거지 얘네도. 대장선 이제 큰 배들은 여기 다 뒤에 내미고 이 세키 분해 중에 133척 선별해. 해가지고 133척이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 정리하면 이제 물살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선 상황 12척 뒤에. 이순신만 앞에. 일본 상황 작은 배 133척 고고. 이런 상황인 거죠. 아침이고. 자, 이게 이제 전투의 시작이었다. 자, 여러분 다시 명량해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상황 설명을 드렸죠. 이순신 대장선 혼자 앞에 있고 이순신 대장선 혼자 앞에 있고 이게 앞에 혼자 있고 나머지 다 뒤에 있다. 나머지 다 뒤에 133척 달려든 이 상황이에요. 물살 일본에서 조선 쪽으로. 일본에서 조선 쪽으로. 여기서 일본이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을 한 거잖아. 아, 혼자 있어. 그럼 내가 133쪽 보내면 이겨야지. 근데 뭐다? 박살이 난다. 이순신 대장선 단 한 척에 뚫지 못하고 아침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계속 박살만 난다. 왜? 자, 여기서 물론 그 대장선이면은 그 전체 함대 중에서도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투원들도 가장 에이스였을 거고 또 사기도 충천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지만 이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란보다 이제 선박의 형태, 무기, 전투 방법 이런 것들이
애초에 일본이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진 않지. 7천량에서 이겼으니까. 그때 이제 밤에 야습해서 이겼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이기기가 힘들어.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순신 대장군 혼자 앞에 있고 대장선이 앞에 혼자 있고 12척이 안 오는데 물살도 심지어 이게 일본군이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이 한 대로 여기를 아침부터 12시까지 막았다. 어떻게 막았냐?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배를 봐야 돼, 배를. 제가 전편에 말했죠. 그 판옥선이 안택선이랑 같은 사이즈. 그리고 세키분해는 그거보다 작아.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판옥선의 형태고 이 판옥선의 크기가 여기 보시는 안택선 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판옥선이랑 거의 비슷해. 이순신 이순신 대장선이 홀로 133척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선박의 차이. 거기 뭐야? 크기가 달라.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크게 다른 게 뭐가 문제냐면 일본은 화포가 없어. 별로 없고 그리고 심지어 배에 달 수가 없어. 이게 왜냐면 이것도 결국엔 선박의 차이인데 일단 일본 배는 가벼운 나무로 만든. 그 뭐다? 빠른데 내구성이 안 좋다. 그럼 뭐다? 이 화포구를 쏠 때 반동을 견딜 수가 없어. 나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화포를 못 달아. 화포를 못 달아. 자, 화포를 못 달고 일본은 뭐야? 백병전이 강해요. 가까이 올라붙어서 막 칼로 싸우고 이런 걸 잘한단 말이야. 얘네의 전략 전술은 그거예요. 이 빠른 배로 쫓아간 다음에 줄을 걸어. 올라타기 전에 조총을 한번 바바방 쏘고 딱 수그리면 딱 뛰어 올라. 그래서 칼로 다 죽여. 이게 얘네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야? 얘네도 그걸 생각해야 돼. 왜 얘네 안택선, 이 대장선을 높이 만들었을까? 안택선이 큰 이유. 백병전에서 높으면 올라가기가 힘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 일단 땅에서 그냥 성에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 바다잖아요. 막 이게 막 흔들리고 막 깨지고 막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나 어렵지. 그래서 이제 얘네도 안택선, 이 대장선을 높이 만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판옥선이 안택선만 하다. 판옥선이 안택선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분의 옆에 대면이 요 정도야. 일단 높아. 그 심지어 여기 보면 판옥선이 지금 위에 여기 막루라고 해서 한 칸 더 있죠. 여기서도 막 화살을 쏜단 말이야. 막. 일단 높이가 높다. 그래서 백병전을 걸기가 너무 어렵다. 일단은 높은데 심지어 여기가 어디야? 명량이잖아. 그리고 물살이 일본에 유리하긴 한데 거칠잖아. 빠르고. 그러니까 막 흔들려. 그러니까 속도는 좋은데 붙기가 어렵다. 그쵸? 일단 선박의 차이, 높이가 달라서 거친 바다에서 공성전을 하는데 이 배가 판옥선이 양쪽에 이제 화포를 재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이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유효 사거리가 짧은 걸 조선군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근접 사격을 해. 이 장전을 하고 기다렸다가 이 세기분해가 옆에 딱 붙으려고 여기까지 앞에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화포로 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가벼운 나무인데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박살이 나는 거야, 박살이. 그러니까 세키분해가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옆에 와서 붙기도 힘들어. 붙으려고 가까이 가면은 대포 맞아서 부사져. 근데 난 대포도 없어. 조총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가다가 깨져. 여기 한 대가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와서 깨졌어. 잔해가 있어. 그럼 여기 또 방해되잖아. 그러니까 이 133척이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땅에서 싸우면 이 칼을 들고 100명이 온다고 치면 실제적으로 내가 맞서야 하는 건 나를 둘러쌀 수 있는 최대 5명이 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 세키분의 뭐야? 조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칼을 든
133명이라고 치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대장선은 보다 화포로 쏴버리니까 엄청 긴 창을 든 한 명. 그러니까 칼을 든 133명이랑 엄청 긴 창을 든 한 명이랑 좁은 골목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버틸 수 있었던 거지. 133척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이제 선박의 차이다. 선박의 차이. 그리고 전투술의 차이. 조선수군 이제 화포를 위주의 전투를 하고 화포 위주 전투 대 백병전 위주 전투. 전투 차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화포를 달 수도 없었지만 배 내구성 때문에 달고자 한들 화포가 없었다. 왜냐면 이제 화포의 금속 기술이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일본에 이제 워낙 내부적으로 전투를 할 때 이제 화포가 발달하지 않았고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조선군처럼 이렇게 많은 화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총이랑 밖에 없었던 거지. 조총, 큰 조총 뭐 이 정도. 기술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정오까지 버틸 수 있었다. 정오를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 정오가 물살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게 밀물 썰물이 시간대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아침부터 싸웠는데 아침부터 이제 계속 이런 물살을 맞으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지. 이제 그러다가 정오가 되면 물살이 바뀌어요. 물살이 바뀌어. 자, 근데 물살이 바뀌기 전에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 일단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혼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안위와 김응함. 이렇게 12척 중에 이 두 척이 먼저 와.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 두 명이 왔을 때 했던 말씀이 이제 일기에 써 있어요. 일단 이 안위라는 장수가 가장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순간이면 그 정오가 되기 전에 이순신 장군님 혼자서 이 물살을 맞으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이제 안위가 옵니다. 안위가 오니까 이제 장군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 말해 두 번. 군법에 죽고 싶으냐? 군법에 죽고 싶으냐? 이게 난중일기에 이렇게 두 번씩 써져 있는 단어가 잘 없거든요. 이렇게 두 번씩 써 있다는 건 굉장히 다급하게 그러니까 다급 강조했다는 말이지. 엄청 감정적으로 두 번 말했어. 진짜 죽을래? 진짜 죽을래? 두 번 얘기한 거지. 네가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하니까 이제 안위가 정신을 차리고 싸웁니다. 안위가 합류. 그리고 이제 김응함이라는 장수가 와요. 근데 김응함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 너는 중군이 되어서 멀리 피하고만 있고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죄를 어찌 면하겠느냐? 아까보다 좀 세죠. 왜냐면 이 김응함이라는 장수는 중군이에요. 중군은 뭐냐? 대장을 호위하는 호위 역할. 뭐라 해야 되지? 경호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역할이 대장선을 지키는 역할이 대장선을 옆에서 지키는 뭐 윙맨 같은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사실 이 사람은 왔었어야 돼. 역할이 이순신 장군님을 지키는 역할이니까. 근데 안 왔어. 그래서 여기 딱 말하죠. 너는 중군이 되어서 구하지 않았다.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이거 자체가 이제 너무 큰 죄인데 당장이라도 모가지 자르고 싶지만 일단 공을 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응함도 합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세 척이 분전하는 가운데 정오가 되고 물살이 바뀝니다. 일본 입장에서 133척을 넣었어. 야, 이거 5분 컷 아니야? 야, 판옥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니었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임진왜란 시작할 때부터 계속 깨졌잖아요. 계속 깨지다가 7천량에서 한 번 이긴 거야. 7천량에서 한 번 이겼어. 근데 너무 크게 이겼어. 너무 크게 이겨서 이순신 장군님과 판옥선의 위력을 잊어버렸던 거지. 그러니까 뒤지게 맞다가 한 번 때렸어. 아씨, 나 좀 센가 보다라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130창석을 집어 넣었는데 계속 박살나고 박살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물살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한테 지옥이 시작됩니다. 물살이 바뀌면서 지옥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자, 명량해전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하기 전에 제가 그 일본 수군 화포를 안 단다고 했잖아요. 못 단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살짝 수정을 하자면 이 세기분해는 못 답니다. 작아서. 근데 이제 큰 배 있죠, 큰 배. 요 안텍선은 일부 달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하지만 판옥선처럼 많이 달 수 없다. 왜냐면 요 바닥이, 요것도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판옥선은 바닥이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일본 배들은 바닥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포를 딱 쏘면 이 흔들리잖아요. 이쪽 이렇게 팡 쏘면은 이쪽 방향으로 흔들린다. 반대 방향으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판옥선 이게 넓으니까 잡아줘. 딱. 근데 얘는 좁잖아요. 많이 휘청 넘어가 버려. 그래서 안택선이 화포를 단다고 한들 많이 못 달아. 그래서 보다 많이 못 다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유효 화력을 가지기에. 애초에 전술이 화포를 주로 하는 전술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본은 화포를 아예 못 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세키부는 못 단다. 그리고 이제 조란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랑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오면 쏴버린다고. 이제 쏘는 거에도 단계가 있는데, 이제 총통에 일반 탄을 넣을 수가 있고, 조란환, 이게 뭐냐면 이제 샷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샷건. 작은 쇠구슬을 화포에 넣는다. 그러면 한 이쯤 왔을 때는 일반 탄으로 쏘다가 이 완전 붙거나 아니면 뭐 이제 백병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그랬을 때 여기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샷건으로 쏴버리는 거지. 그럼 뭐다? 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배 위에 있는, 우리 이거 이렇게 말해요. 인마살상용. 그러니까 일반 탄이 어 일본 배를 부시는 거면, 조란화는 배 위에 사람들을 몰살시킨다. 뭐 크레모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샷건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대형 샷건.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편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수정을 했고,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이순신, 안희, 김응함, 세척, 그리고 정오 됐죠? 정오. 물살이 바뀌어요. 자, 물살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 133척이 왜 133척이냐면, 이 여기 이 좁은 길에 세키문해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133척밖에 못 들어간 거야. 그만큼 여기가 좁고, 그럼 그만큼 좁은데 여기 133척이 있다는 것보다 이게 거의 지금 뭐 꽉 차 있다 이 소리지. 엄청 좁은 물길에 배들이 공간 없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물살이 바뀌는 거죠. 역방향으로. 133척이 좁은 물길에 한 방향으로 가는데 갑자기 갑자기 앞차가 후진해. 에? 물살이 바뀌니까 이게 못 가고 뒤로 밀리는 거야. 난 여기 뒤엔 보이지도 않아. 앞에가 막 가고 있는데 이 뒷차가 막 갑자기 후진해. 부딪혀. 깨져.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생기죠. 아수라장. 거기다 심지어 이제 물살이 바뀌는 걸 보고 이게 뒤에 겁먹고 있던 이 나머지 배들이 합류를 합니다. 자, 일본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133척이 좁은 곳에 갇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왜냐면 물살이 역방향이니까. 물살이 엄청 세고 일본 배는 가볍고 더 잘 밀리죠. 물살이 세서 뒤로 밀려. 앞으로 못 가. 뒤에 못 가. 왜? 꽉 찼어. 막 차 빼라고 난리야. 여기 막 터널이 있는데 막 막혀가지고 막 뭐 5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심지어 여기 12척이 여기 서가지고 막 대포로 쏴질게요. 막 그럼 앞에 깨지고 막 깨지니까 또 깨지고 막 여기가 막 지옥이 된 거지 뭐. 거기서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게임 끝. 박살이 났다. 일본 배가. 133척이 여기서 박살이 나는 걸 보고 여기 나머지 뒤에 있던 200척은 뭐다? 도망갔습니다.
아예 안 되겠으니까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다? 13척인데 실질적으로는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 이게 뭐다? 명량해전이다. 갑자기 빨리 끝났죠.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이 정오에 물길이 바뀌고 이 12척이 합류한 순간에 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이게 사실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아쉽죠, 사실. 굉장히 아쉽죠. 그 정오에 물살이 바뀌는 그 순간 그 직전에 이순신만 잡았어도 끝나는 거잖아. 못 잡았죠. 왜냐? 배가 차이가 나서. 선박의 기술의 차이가 나고 또 이순신 장군님이 또 이 물살이 바뀌는 거를 뭐 예측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게 없어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예측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좁은 곳에서 싸운 거고 또 이 일본 배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예상했겠죠. 이 좁은 곳에 몰렸을 때 적이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몰려들 것이다. 그러면은 옴짝달싹 못하게 될 때 대포로 마무리한다. 이 전략은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12척이 이제 또 겁이 나서 합류를 하지 않고 마침 물살이 바뀌었을 때 또 합류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마 다 예상하시진 못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군님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일기에 이렇게 쓰세요. 적선 30척을 깨부수자 적선들이 물러나 도망치니 다시는 악어간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는 실로 천행이었다. 이 명량 영화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천행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예측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도 이 하늘의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천만 다행이다. 이 천행이 천만 다행할 때 천행이거든. 아마 맞을 거야. 이거 확실하고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이 도왔다. 완벽한 승리였지만 하늘이 도운 것도 있다. 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하늘이 도운 것 그만큼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결과로 해서 결국에 이제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명량해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자, 그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량해전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일단은 그 일본은 다시는 다시는이 아니죠. 사실 7천량 해전 이후부터 명량해전이 일어날 때까지 그 몇 달을 제외하고는 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조선의 이렇게 말하면 멋있죠.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했다. 일본이 제해권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걸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임진왜란 안에서 칠천량 전투에서 해전에서 이기고 나서부터 명량해전에서 깨질 때까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건 뭐다? 자꾸 하는 얘기지만 밥 배달이 안 된다. 뭐다? 조선 육지로 진군이 안 된다. 이건 뭐다? 전쟁이 안 된다. 뭐다? 집에 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 정유재란도 끝나고 말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바다를 먹지 않으면 일본은 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다시는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했다. 그리고 뭐다? 조선 수군은 재건한다. 이 칠천량 해전에서 숨어있던 배들이 뭐 실종되고 잃어버렸고 숨었던 도망갔던 그 배들이 하나 둘씩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다 명량에서의 승전보를 듣고 소문이 퍼지면서 숨어있던 배들이 다 합류를 하면서 이제 조선 수군이 다시 재건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명량해전이 이 사실은 이제 세계 해전사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는 그런 전설적인 전투인데 이게 저는 미드웨이 해전
이것도 나중에 꼭 하고 싶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천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준비와 이길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천행이라고 하셨지만 이 완벽한 준비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천행이 한 스푼 추가돼서 그게 바로 명량해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또 많이는 얘기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명량해전에 대해서 어떠냐 뭐 이런 거라고 내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뭐 선박의 차이가 있고 뭐 화포의 차이가 있고 뭐 안위가 왔고 뭐 명량이 어떤 바다고 뭐 회오리가 치고 이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게 됐으면 저는 이제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사실 얘기하면서 제가 재밌었고 그리고 이런 전투들을 앞으로도 계속 다룰 거지만 이런 거를 하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참 그 순간에 그런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 같아. 뭐 저도 뭐 군인 생활을 했고 물론 뭐 실전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과연 실전에 나갔을 때 내가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나라고 돌이켜보면 사실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 죽으러 가는 공간에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요런 6.25도 그렇고 명량해전도 그렇고 이런 컨텐츠를 다루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순국 소녀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명량해전 컨텐츠를 맞춰봤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